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우리 주부들이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필요한 것 바로 주방 세제죠. 네. 그런데 이 주방 세제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지 않고 남아 있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먹는 양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바로 설거지를 해도 남아있는 잔여 세제 때문인데요. 이렇게 우리 몸속에 화학물질이 쌓이면 고혈압, 당뇨, 그리고 피부 질환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릇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방 세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제가 남아 있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요. 오늘 살림구다 엄지척 시간에서는 그래서 깨끗하게 설거지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춥다고 하는데 날씨부터 일단 확인해 보죠.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젠 냉동고 같은 추위였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매서운 추위입니다.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굿모닝 날씨 정보 꼼꼼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출발합니다. 오늘도 전국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현재 전라 서해안에 내리고 있는 눈은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체감 기온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졌고요. 대전은 영하 15도, 대구는 영하 12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8도, 춘천이 영하 7도, 광주는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외출은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종일 중무장은 필수입니다. 체온 유지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난방지수는 100입니다. 실내에서 적당한 난방은 필수고요. 현재 수도권과 강원 일부, 영남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찬바람에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갑이나 목도리 등 보온 장비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눈과 비 소식은 없기 때문에 우산은 챙기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전라 서해안에는 새벽에 약간의 눈날림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강추위는 이어지고요. 기온은 다음 주부터 조금씩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철에 피부를 괴롭히는 불청객과 대처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드러기의 일종인 한랭성 두드러기는요. 날이 추워지면 기승입니다. 신체가 급격하게 온도 변화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겨울철에는 유난히 습도가 낮고 건조하기 때문에 정전기도 많이 일어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바디로션이나 오일과 같은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고요. 몸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또 추운 곳에 오래 있게 되면 노출된 부분에 동상이나 동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위해서 꽉 끼는 옷이나 부츠는 삼가는 게 좋습니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은 면역력이 약 3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겨울철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피부 건강까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침도 출근하시는 분들 헉 소리가 났을 겁니다. 네. 어제도 춥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더 춥습니다. 예, 전국이 냉장고처럼 꽁꽁 얼어붙는 그런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동파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온도 역시 이제 영하 서울 기준으로 17도에 체감 온도는 뭐 20도가 훨씬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도 실은 주의를 제가 당부를 했는데 지금 동파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서울 노원구 지역에 수도관이 이 계량기 전체적으로 동파가 되면서 거의 9시간 동안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서울 기준으로 올 들어 발생한 동파 신고 건수가 거의 1,300건이 넘습니다. 이 작년 같은 기간에 한 190건? 그러니까 무려 지금 7배 이상이 늘어나게 된 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굉장히 시민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비상 근무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쨌든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당국에서도 이렇게 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이 주의를 하는 겁니다. 항상 수도꼭지 물을 네, 쫄쫄쫄 흐르게 하고요. 예. 이 수도관 파열보다 그 계량기가 가장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량기를 항상 보온조로 둘러싸는 이제 그런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검에 계량기 동파 신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떠 있고 뭐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계량기를 예. 보호해야 돼요. 네. 네. 네, 이렇게 혹독한 한파가 들이닥치다 보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모든 게 꽁꽁 얼 정도로 춥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빗댄 신조어까지 생겨났다면서요. 혹시 서베리아, 이 서베리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시베리아는 안 예, 돼요. 서울 플러스 시베리아를 합친 이제 신조어입니다. 서베리아라는 용어인데요. 이게 참 저도 보고선 제 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이 이 춥다는 시베리아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보다도 더 춥습니다. 예. 어제 같은 기간 같은 경우에 시베리아는 영하 11도였었고요. 그 모스크바는 그다음에 베이징이 영하 10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베이징이 진짜 춥거든요. 네. 가보시면은.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7도였으니까 더 낫네요. 예, 네. 모스크바 이쪽에 베이징보다 더 춥다고 해서 이제 서베리아라는 용어가 생겼는데요. 여름 때는 이제 대구 지역이 아프리카만큼 이제 더워도 이 정도 더 덥다라고 해서 대구 더하기 데프리카. 아프리카, 네. 데프리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 한국이 여름엔 데프리카, 겨울엔 서베리아. 그러니까 참 이상 기온의 그러네요. 또 다른 예. 이면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믿을 거는 난방기구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네. 계속 이 난방을 좀 높여놓고 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아마 모두들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난방기구를 많이 쓰실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전력 수요가 급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실은 비상 상황이라는 네, 우리가 이제 난방을 할 때 뭐 가스 보일러라든가 기름 보일러도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전 국민을 통해 보면 이 난방기구, 즉 전력을 통한 네네.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세요. 뭐 저희 어머님도 이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름 못지않게 이 전력 수급의 초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당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전 10시부터 한 12시, 그러니까 오전 중에 실은 공공기관, 대기업을에게 저 좀 꺼달라, 약간 좀 줄여달라라는 이제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규제라든가 압박보다는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이제 당국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조금 하면 좀 많이 크게 줄일 수가 네. 있습니다. 가령 오전 같은 경우에 큰 마트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손님들, 소비자들이 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좀 무빙워크를 좀 덜 움직인다라든가 공장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감축을 통해서 한 50kW만이라도 오전 중에 좀 줄였으면 실질적으로 전체 전력 수급은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당국에서는 전력 수요 감축 요청을 이제 발령을 하고 기업들 위주로 이제 이쪽 요청들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제 날씨가 이렇게 계속 춥다 보면은 여름 못지않은 또 예. 하나의 전력 수급난, 전력 비상, 뭐 블랙아웃 이런 용어도 겨울에,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예, 뭐 겨울이니까 추운 건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우리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추우니까 도대체 언제쯤 추위가 풀릴까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이것은 실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북극 한파, 우랄 산맥에서 내려온 이 북극의 이 한파 고기압이 얼마나 이걸 막고 있느냐에 이제 따라 달려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번 한 주는 계속 추울 것 같고요. 다음 주 중반 정도부터 이제 이 북극 한파의 우랄 고기압, 저지의 고기압이 좀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날씨가 풀릴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네. 다음 주 중반까지는 일단은 조금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정철진 칼럼니스트가 말씀하신 대로 동파 예방을 좀 알아서 스스로 좀 잘 해주시고요. 특히나 네.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조금 외출을 삼가시고 가시더라도 옷 좀 따뜻하게 입고 예. 이렇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저수지에서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가족의 신고로 자동차 추락사고로 인한 익사인 줄로 알았는데요. 충격적인 게 현직 경찰관인 여성의 남편이 벌인 끔찍한 범죄였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22일 오후 한 6시 40분경 네. 경북 그 영천시의 한 저수지에서 발생한
최초 신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이제 뭐 사망 사고였었거든요. 그 자동차에는 50대 부부가 이제 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인인데요. 남편이 실은 경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초에 119에 신고가 들어온 것은 저수지에 차가 빠졌다. 근데 남편인 경찰은 빠져나왔고 부인은 이제 못 빠져나왔었다. 그럼 왜 저수지에 빠졌느냐? 부인의 운전 미숙으로 빠졌다라고 해서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게다가 신고를 한 게 경찰이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신고를 받고 어쨌든 이제 절차대로 부인의 시신을 국가수에 부검 요청을 해서 부검을 했는데 이 다음부터 충격적인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익사로 알려져서 그냥 부검을 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질식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익사되기 직전에 목을 조른 거. 먼저 질식사로 직접적인 사망 요인이 나왔었고 바로 이때 경찰이 긴급 출동을 해서 이 남편인 A 씨를 현재 경찰관이죠. 긴급 체포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예, 참 정말 충격적인데 이 남편은 범죄 사실을 시인했습니까? 굉장히 발뺌을 많이 했었죠. 네. 자기는 끝까지 부인을 하다가 결국에는 경찰이니까 본인 스스로가 네. 이 국가수의 부검 결과라는 게 얼마나 정확하고 힘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사건 전모를 털어놨었는데요. 일단 자동차는 부인이 운전을 했었고요. 본인은 뒤에 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운행 중에 말다툼이 있었고 뒤에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뒤에서 부인의 목을 조르면서 이 차가 저수지로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사고였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빠지고 난 다음에 본인은 탈출을 해서 아들에게 이 얘기를 알리고 119에 신고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구급대원이 바로 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동했을 당시에 이미 이 부인은 이제 그러니까 엄마죠. 아들 입장에서 사망한 그런 상태였었던 이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토로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직 경찰관인 남편이 아내를 죽인 이 끔찍한 범죄의 동기 뭘까요? 왜 싸웠냐는 거죠. 예. 역시 돈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금전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들 부부에게는 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재산 문제를 놓고 왜냐하면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재혼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재혼할 당시에 그 각각의 이제 돈들이 있었을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부인이 계속 그 남편에게 자신의 명의로 돌려달라 이러한 것들을 그런 요구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참 이런 경제적인 금전 문제가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사건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예, 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만 그 원인 자체가 금전적인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이게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 서울 강남 등지의 아파트 매매값이 거침없이 뛰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단독 주택값도 대폭 상승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집값은 다 오르고 있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국토부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한 우리의 단독주택이 410만 호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중에서 표본이 되는 한 22만 가구 정도로 꼽은 다음에 이제 그 가격들을 평가하는 건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서울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7.9%. 오, 많이 올랐네. 거의 1년 동안 8%가 올랐었는데요. 이게 최근 1년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2010년 이후로 지금 6년 연속 거의 7년 가까이 계속해서 단독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4% 5%대였었는데 재작년이에요. 이게 갑자기 5%에서 올해 7%로 튀어올랐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전국적인 표준 단독주택의 상승분입니다. 서울은 거의 8% 올랐지만 전국으로는 지금 5.5% 올랐었고 보시면은 2009년에 바닥을 찍은 다음부터 거의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었습니까? 예. 그래서 역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단독주택도 오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트럴파크라고 불리죠. 연남동. 최근 1년에 가장 떴었는데 예. 연남동 또 홍대 인근에 리모델링한 단독주택의 가격이 눈에 띄게 급등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단독주택은 살기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네. 집값이 많이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떨어진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파트 값은 오르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는 단독주택까지 덩달아 뛰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참 많이들 헛헛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서울 집값이 이렇게 뛴다면 다른 지역도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이 7.9%인데 네. 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최근 1년간 상승률 탑은 1위는 서울이 아닙니다.
아니요. 예상을 하셨겠지만 네. 제주도입니다. 아.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1년에 거의 12%가 급등을 했는데요. 네네. 이제 제주도는 근데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가 단독주택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하고요. 서울, 부산, 대구, 세종 이런 지역은 또 오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단독주택 가격이 왜 이렇게까지 치솟느냐라는 예. 거예요. 예,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왜 서울 아파트 가격,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10년부터 올랐느냐? 저금리에 따른 돈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하고 단기 뭐 유동자금이라고 하죠. 당장 내일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지금 한국에 1,000조 원이 예.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그걸 그렇죠.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저금리니까 이 돈들이 네. 부동산으로 갔었고 아파트 아니면은 이런 단독주택으로 갔다. 그래서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제가 앞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요즘 단독주택을 잘 보시면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형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다가구 다세대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단독주택을 뭐 일종의 식당이라든가 카페로 바꿔서 또 다시 수익 사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단독주택에 살려고 투자한다기보다는 네. 좀 바꿔서 사업하려고 그래서 실은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미 살 집은 있는데 예. 다른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독주택은 이렇게, 그런 이유가 예, 큽니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집을 좀 구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그 정부의 대책들에 좀 신중을 기하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죠. 오징어가 씨가 말라서 금징어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지금 금징어를 여러 차례 얘기를 해드렸는데 연초 이후에 정말 금징어가 정말로 금징어가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물오징어 한 마리 기준으로 최고가가 거의 한 6,000원대, 5,900원대까지 올라서 작년 대비 거의 30% 이상 급등, 폭등한 그런 상황이고요. 킬로그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소매 가격은 10,000원이 넘습니다. 네네. 하고 이제 상품질이라고 하죠. 굉장히 좋은 오징어는 2만 원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 대비 소매가로만 보면은 글쎄요, 거의 뭐 50%, 60% 이상 올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금징어란 말 표현이 아주 과한 것이 절대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징어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이 오른 이유는 많이 안 잡혀서겠죠? 그렇죠. 많이 안 잡혀서죠. 예. 그런데 왜 안 잡혀서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핵심 이유는 중국 어선의 싹쓸이 이 조업 때문인데요. 예.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기죠. 왜냐면 중국 어선이라는 건 주로 서해안에 많이 출몰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징어는 동해에서 울릉도를 나지 기점으로 않나요? 해서 동해에서 나오는데 아니 왜 중국이 이 동해까지 오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국 어선들이 이제 서해안에서 싹쓸이를 하다가 아예 북한에게 돈을 주고 조금 주고 조업권을 따내가지고 원양 어업을 나온 겁니다. 네네. 그래서 동해안 쪽으로 지금 중국 어선이 대량 들어오게 되면서 이북 쪽에서 이북 해안에서 완전히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으면서 서해안에 이어서 동해안 그 동해안에 우리의 아주 큰 수산물인 오징어를 싹쓸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잡을 수가 없게 되고 네,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이었다. 이렇게 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오징어 값이 그야말로 폭등을 하다 보니까 가정도 가정이지만 뭐 오징어 전문 요리점 같은 식당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식당- 가격을 올릴 수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거의 포기를 하고 있는 이제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떡볶이 프랜차이즈 같은 분식 프랜차이즈는 가격을 이제 올린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식당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징어 볶음밥 같은 메뉴가 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을 올릴 수는 있지만 그럼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빼고 있고 최근에 또 갑자기 많이 나오는 메뉴가 오삼. 그러니까 오징어만으로는 삼겹살. 안 되니까 네. 오징어 삼겹살로 네. 일단 살짝 삼겹살을 네. 넣어서 좀 메뉴를 바꾸고 있는 이런 팩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글쎄요 어떤 해결책이 없고 또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진미채라고 하는 예. 오징어 이런 가공 회사들이 네. 있는데요. 이게 줄도산 우려입니다. 이런 곳들은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렇겠네요. 있어요. 원가를 못 그러네요. 맞춰가지고. 예, 예. 참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아무쪼록 오징어를 좀 쉽게 만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옛날에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이제 벤처 단지,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들이 이렇게 딱딱딱 모여서 바둑반처럼 이렇게 개량화 됐었는데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 벤처 단지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라고 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정부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면서 가산 디지털 단지에만 지식산업센터가 100곳이 넘어섰습니다. 첨단 업종이라든지 제조업 업체 대상으로 입주했을 때 융자라든지 그런 혜택과 현대 엔지니어링도 세 번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고 있는데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업무 시설이 대부분이라 중소기업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소규모지만 그렇게 작지 않은 형태입니다. 벤처기업이 충분히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5층 사무실 앞까지도 차량 진입이 가능한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도입했고 기숙사 등 곳곳에 정원을 가꿔 쾌적한 업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SK건설도 가산 디지털 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완공해 올해 4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1개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할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또한 태영건설은 서울 성수동에, 대우건설과 풍산건설은 경기 하남시 등 여러 건설사들이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채널A 홍일아입니다. 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7시 52분이고요. 이번에는 네. 이 시각 가장 핫한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연예 터치 시간입니다. 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묘성 연예부 기자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인 유대산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자, 운동이면 운동, 예능이면 예능, 요리에 식당 운영까지 정말 다방면에 도전했던 국민 MC 강호동 씨가 최근에는 또 특별한 도전에 나섰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국민 MC 강호동 씨가 네. 가수에 도전한다라는 소식인데요. 가수까지. 무려 트로트 솔로 가수입니다. 와. 소속사가 발표를 했는데요. 오는 2월에 강호동 씨가 EDM과 트로트를 접목한 장르의 노래 음원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미 녹음까지 마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래 제목이 재밌습니다. 네. 예. 복을 발로 차버렸어. 라는 가사 그 제목인데요. 복발. 가사도 일부분이 공개가 됐는데 한번 보시죠. 예. 네. 이 여자 좋다 저 여자 좋다 한때는 잘 나갔었지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내 멋에 살고 있었지 복을 발로 차버렸어 멋대로 살다 보니 복을 발로 차버렸어 라는 가사인데요. 약간 후회스러운 뭔가 그런 예, 느낌이네. 자신의 지나간 인생에 대해서 약간 후회도 담고 그러니까요. 뭐 앞으로 뭐 잘 살겠다라는 희망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최근에 방송된 그 식당 운영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 강호동 씨가 중간중간에 쉬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거든요. 일부러 했구나. 그랬나 봐요. 뭔가 홍보하려고. 복선이 있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라는 건 느꼈지만 네. 노래를 꽤 잘 부른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어필이 됐어요. 그랬는데 예. 역시 이렇게 음원을 발표하는데요. 국민 MC, 예능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가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잘 부를 것 생각에 같아요. 많은 분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복을 발로 차버렸어 이 노래가 강호동 씨 맞춤 노래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강호동 씨만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강호동 씨만을 위한 노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노래 작곡가가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바로 트로트의 여제 홍진영 씨입니다. 홍진영 씨가 작곡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작곡뿐만 아니라 작사까지 다 했는데 지난해 10월에 홍진영 씨가 이제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네. 이때 이제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한 바로 이 노래 복을 발로 차버렸어를 이제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이 노래는 정말 강호동 씨를 위해서 내가 만든 노래인데 어떻게 한번 부를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고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강호동 씨가 정말 이 노래에 대해서 만족해하면서 내가 부르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한 뒤에 3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성사가 됐습니다. 사실 홍진영 씨 같은 경우는 지난해 4월에도 그 개그맨 김영철 씨하고 따르릉이라는 노래 맞아요. 함께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고 또 인기를 끌었거든요. 과연 이번에 강호동 씨와 함께한 이번 복을 발로 차버렸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홍진영 씨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네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혼자 재밌게. 막 노래하기보다는 네. 어떤 주변 그 사람들의, 콜라보레이션을 활용한 그런 네네. 이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거의 초특급 콜라보레이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국민 MC 강호동이 트로트 여제 홍진영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음원을 발표한다라고 생각을 생각도 했겠습니까? 못한. 네. 그만큼 굉장히 화제성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의 기대가 높아지는데 강호동 씨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분이
홍진영 씨 말고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바로 개그맨 유세윤 씨예요. UV로도 네, 그렇습니다. 유세윤 씨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UV를 통해서 굉장히 이태원 프리덤이라는 맞아요.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강호동 씨의 곡 그 뮤직비디오를 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진짜로? 재능을 이렇게 또 콜라보를 통해서 발휘를 하게 되는 건데요. 23일 오후에 촬영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또 화제성이 높은 뮤직비디오를 만들지 기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음원이 네네. 다음 달 2월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좋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판 헐크라고 불리는 배우 마동석 씨가 자신에게 꼭 맞는 연맹에 이사가 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바로 연맹인가요? 마동석 씨 대한 팔씨름협회 연맹에 이사가 됐다는 소식을 본인의 SNS로 정말 최근에 또 이렇게 딱 밝혔는데 맞네요. 그렇습니다. 밝혔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임명창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아니, 많은 팔뚝이 머리 2개 정도 굵기네. 그러니까 많은 누리꾼들이 뭐라 그랬냐면 임명장보다 얼굴이 더 크고 얼굴보다 팔뚝이 더 크다. 옷이 두껍다는 걸 감안해도 정말 그렇죠. 예. 굵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적재적소의 인물로 잘 뽑았다. 믿고 보는 팔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마동석 씨 팔씨름 협회에 감사의 표시를 했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또 팔씨름 테이블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요. 이사로 임명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 마동석 씨가 이번 팔씨름 수호천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화 부산행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저 맨손, 저 맨팔뚝으로 좀비들을 때려잡는 네. 그 정의의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 팔씨름 연맹 협회에서도 예. 이 사람을 이사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나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네. 과거에 한 예능에서 사실 그 배우 김정규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동석 씨와 팔씨름에서 1초만 버티면 네.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한번 붙었다가 네. 바로 0점 몇 초 만에 나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 팔뚝 정말 믿을 만한 팔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네네네. 뭐 부산행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범죄 도시에서도 그렇죠. 팔뚝이 워낙 굵어가지고 여기다가 자기가 이걸 못 붙이잖아요. 상처가 났는데도 그런 장면도 나왔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그 식당에 있는 이게 왜 안 돼? 그렇죠. 아이가 여기를 이렇게 붙여주고. 해주는 장면 되게 귀여운 장면이 나오죠. 웬만하면 주인공에게 다치면 네. 걱정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않는 그런 예, 분이죠. 네네네. 아무튼 그 마동석 씨 팔뚝 굵기가 21인치 정도라고 하니까 웬만한 날씬한 여성분의 허리 사이즈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팔씨름 연맹 이사가 된 거, 이건 뭐 굉장히 축하할 일이지만 또 이뿐만 아니라 이 팔씨름과 연관돼 있는 사실이 또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팔씨름을 소재로 한 영화 챔피언의 주인공이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속에서 마동석 씨는 심장보다 팔뚝이 먼저 팔딱팔딱 뛰는 그런 전설의 팔씨름 선수 역할로 보냈습니다. 마동석 씨가 원래 팔씨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네. 무려 10년 넘게 이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꿈꿔왔는데요. 네네. 영화를 통해서 좀 팔씨름이라는 것이 국내에서도 인기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점이 팔씨름 연맹에서도 좀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씨름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국내 스포츠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점을 굉장히 높이 샀는데요. 마동석 씨가 팔씨름 선수로 분했다라는 것 때문에도 많은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또 최근에 약간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요. 단단한 팔, 굉장히 무쇠 다리 이런 건강미의 상징인 마동석 씨가 영화 촬영 도중에 팔 근육, 인대 손상이 있어서 치료차 미국으로 떠났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요. 소속사가 이 불을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단 걱정할 정도로 크게 다친 건 아니고 과거에 다친 팔 부위에 통증이 느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다라는 건데요. 과거에 마동석 씨가 여러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자신은 양 어깨 골절 수술 그리고 척추 골절 수술, 양 무릎 연골 부분 파열 상태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2014년에는 드라마 촬영 도중에 또 부상을 당해서 허벅지가 파열되는 전치 6주 정도의 부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참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연기를 펼쳐왔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고요. 좀 영화 촬영도 끝났겠다. 치료도 하고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좀
휴식 차원에서 다행이네요. 간 거고요. 2월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마동석 씨 모쪼록 부상 얼른 회복하셔서 왕성한 활동 보여주시길 기대할게요. 근데 참 마동석 씨는 정말 본인의 옷처럼 잘 맞는 영화들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운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챔피언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을 마동석 씨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딱 생각해도 떠오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꼭 이 챔피언이라는 영화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꽃탈배 4인방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들이 뭉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비바빠룰라 제작진이 대통령에게 호소 편지를 보냈다고요? 네, 일단 여러모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비바빠룰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니어 어벤져스라고 불립니다. 이 꽃탈배 4인이 뭉쳤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바로 박인환, 신구, 그리고 임현식, 윤도경 이 네 분의 합쳐서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영화거든요. 지난 24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네 분의 연기 경력만 합해도 지금 200년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내공의 분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 평생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내 아버지가 본인의 가슴속에 묻어둔 어떤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떠나는 인생을 나서는 그런 휴먼 코미디 영화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그 꽃탈배 4인이 뭉쳐서 만든 영화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라스트 베가스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에서도 이런 노장들이 뭉친 영화가 인기를 많이 끌지 못한 이유가 아무래도 관객층들이 점점 이렇게 젊은 층들이 많이 맞아요. 돼가기 때문에 이런 노장들이 뭉친 영화가 조금은 마이너 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비바빠룰라는 이제 이 노인들이 어떤 본인의 꿈을 위해서 떠나는 여행 이런 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제작진이 대통령께 편지까지 보냈을까요? 사실 영화라는 것이 영화가 제대로 선보여지기도 전에 좀 그냥 막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영화의 판단, 재미있고 재미없고는 관객의 몫이죠. 네. 그런데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관객들이 접해볼 기회가 우리나라 극장가의 특성상 좀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이고 인기가 있을 만한 영화는 좀 많이 틀어주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점을 안타깝게 여긴 제작진이 이제는 편지를 통해서 호소한 건데요. 편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살짝 보면요. 이 영화가 기획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 젊다면 아직 청춘이다라는 소재로 소외되고 힘들게 사는 노년의 삶을 재밌게 다뤘다라면서 설명을 했고요. 또 한국에서 좋은 영화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젊은 층을 겨냥한 영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노년 관객을 주 대상으로 한 영화를 제작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노년에 대한 삶이 젊은이들에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선보여지기도 전에 사라질까 봐 우려스럽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지만 소중한 영화를 좀 관람해 주신다면 이런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면서 이제 요청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마음이 이제 대통령에게도 전달이 되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을 넘어서 모든 그 관객들에게 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관람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드네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강렬한 인상의 여배우 김민 씨를 기억하십니까? 은퇴 후에 소식이 뜸했었는데 오랜만에 근황을 알려서 팬들이 반가워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말 미모의 여배우죠. 김민 씨가 굉장히 오랜만에 본인의 근황을 SNS에 사진과 함께 글로 올려서 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본인의 SNS상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메이크업 카인드 오브 데이라는 글과 함께 지금 나오다시피 여전히 변함없는 방부제 미모를 보이면서 많은 팬들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오랜만에 근황 소식에 누리꾼들이 이제 얘기를 했죠. 점점 예뻐지신다. 정말 피부 미인이다. 미모가 여전하다. 방부제 미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한 지 13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도 많은 팬들이 지금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고. 김민 씨 본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벌써 13년이 지났어요. 예, 그만큼 김민 씨 강렬한 인상이 또 연기를 선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2006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영화 배우, 영화 감독이죠. 이주호 씨와 결혼하고 돌연 은퇴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미국 LA에서 거주를 하면서 계속 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민 씨가 작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근황을 전한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가을이었는데요. 무려 12년간, 그때 당시엔 12년간의 긴 공백기를 지나고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정말 세월의 흐름이 무색하게도
이전과 똑같은 몸매와 미모를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딸의 나이가 10살이었거든요. 미국 나이로 10살이었는데 딸의 모습도 공개가 됐었는데 정말 엄마 닮아서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를 보여주면서 역시 유전자의 힘은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 씨는 은퇴 후에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있어요. 네. 남편인 전 영화감독 이지호 씨와 그리고 딸 유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김민 씨 스스로도 아내이자 엄마로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해서 많은 분들이 흐뭇한 미소를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저도 아까 그 김민 씨를 본 게 엊그제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예전에 그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김민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이지적인 데다가 특히 제 기억에 영어를 굉장히 잘했던 외국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그 어떤 멜로 드라마의 여주인공으로서 이렇게 캐스팅이 많이 되곤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근황이 알려지면 예전 활동에 대한 또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화제가 되곤 하죠.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김민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 2000년도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차도녀 역할. 도시적인 역할. 그리고 이국적인 또 어떤 이미지. 세련된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짧은 연기 경력이지만 굉장히 강렬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파격적인 역할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활동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성룡 씨. 홍콩의 그 액션 스타 성룡 씨의 러브콜을 받아서 실제로 홍콩 영화에 출연하면서 원조 한류 스타의 또 업적을 또 가지고 있는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10년 넘게 변하지 않는 저런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김민 씨의 앞으로도 좀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사진을 보니까 뭐 더 젊어졌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원숭미가 느껴지면서 더 깊은 어떤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전 김민 씨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행복한 삶 보기 좋은데요.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서도 좀 자주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민성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주부들을 위한 알짜배기 주방 정보 그리고 집안 살림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자, 살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방. 저도 방금 전에 주방 얘기를 했는데 주부들에게 가장 신경 쓰이고 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곳이 주방일 거예요. 왜냐하면 주방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꽤 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주방이라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설거지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보통 설거지를 하고 나면 뽀득뽀득 소리가 나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설거지 후에 자녀 세제로 모르고 먹는 양이 1년에 무려 소주잔으로 2잔이나 된다고 합니다. 꽤 많은 양이에요. 자, 나도 모르는 새 세제를 섭취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살림구단 엄지척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뽀득뽀득 설거지에도 세제 범벅, 잔류 세제 없애는 세제 제로 친환경 설거지 비법입니다. 네, 오늘 모셨습니다. 최은경 과학교육학 박사. 네,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민희 살림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도 그 떡소리 나는 살림법을 저에게 전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앞서 소개했던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먹는 세제의 양이 무려 소주잔 2잔이나 된다라고 했는데 야, 이거 정말 충격적이네요. 깨끗한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세제를 먹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이제 개인차도 있고 각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습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설거지를 소홀히 하다 보면은 잔여 세제가 남게 되고 그거를 모아 측정을 하면 그 정도까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즘에 또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보고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이제 오늘 방송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이민희 전문가님께서 또 잘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소주잔 2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와 그렇게 많아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에게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소주잔 2잔이요. 술 못 드시는 분은 한 잔만 마셔도 취하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그 우리 음주 측정치가 이제 바뀐다 그러잖아요. 맞아. 0.03인가로 기준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걸리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2잔이면은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민희 전문가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방 세제들 중에 보면 채소나 과일을 씻어도 된다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안심하고 쓸 수 있을까요?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주방 세제로 채소, 과일도 씻고 식기도 같이 맞아요. 씻고 그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엄격하게 구분하여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눠서 해야 된다. 네네네. 하나를 쓰는 것보다는 네, 채소, 과일용 따로, 그리고 식기, 세척용 따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게 안전하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주방 세제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저희가 직접 눈으로 좀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적힌 숫자의 비밀. 박사님께서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주방용 세제는 사실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1종 세제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뭐까지 쓸 수 있냐면 뭐 다 씻을 수 있고 뭐 식기는 물론이고 과일이나 채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종 세제라고. 네. 그러니까 다 씻을 수 있는데 과일하고 채소까지도 씻을 수 있으니까. 가장 안심하고 써도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 크림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아이크림. 비싸면서 가장 요 세심한 부분에 쓸 수 있는 그죠? 네. 좋은 비유입니다. 이거를 발에 써도 되잖아요. 굳이 발에 써도 되는 좀 싸고 넉넉한 크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크림을 발에 쓸 이유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이니까 채소나 가장 좋은. 과일 가장 좋고 좀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사용해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종 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종 세제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주로 이제 식기류 많이 이제 세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이 바로 이제 2종 세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과일 씻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과일 채소는 씻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식기까지 씻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아까 그 이민희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1종과 2종을 구분해서 써라 이 얘기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 3종은 뭐죠? 네, 3종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제 뭐 각종 조리 공장이라든지 또 급식소라든지 이렇게 대량으로 또 이제 식품을 제조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조리 기구라든지 하는 것들을 세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3종 이제 이 세제가 되겠습니다. 3종이 좀 제일 독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중에서는 이제 기준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주방용 세제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기준을 적용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비소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이제 것들에 대한 기준 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농도 차이에 있어서 그러니까 더 제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1종이 되고 그다음에 2종, 3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3종은 2종 다음에 3종 하나 차이가 아니라 훅 떨어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상당한 차이가. 따지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나 한 10종 정도 되는 느낌. 네. 비소나 중금속 농도는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이렇게 1종, 2종, 3종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란 게 이런 숫자 자체를 본 기억이 아예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국내에서 시판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1종 세제인데요. 요즘은 해외에서도 이렇게 수입해서 많이 사용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덜어는 해외 수입 제품들 중에 2종 세제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들도 그 화학 성분을 우려해서 친환경, 뭐 그린 이런 문구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들여오곤 하는데 알고 보면 알고 보면 2종 세제인 경우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 1종, 2종인지를 꼭 그 숫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1종, 2종은 다 주방에서 쓰는 세제니까 2종으로 그냥 과일을 빨리 씻은 다음에 물로 빨리 헹궈내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꼬독꼬독 씻을. 1종과 2종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1종은 자극을 아주 최소화한 그런 세제고요. 그리고 2종은 본격적인 전용 세제이기 때문에 어떤 효소와 표백제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잔류 세제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2종으로 하지 마라. 빨리 씻어낸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1종 세제는 정말
100% 안심하고 써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신경 안 쓰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시장에 가셔서 혹은 이제 마트에 가셔서 주방용 세제를 살 때 보면은 앞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밑에 보시면 구석에 뭐 일종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요. 그거 꼭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일종 세제라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형광 증백제도 들어가지 않고 메탄올 같은 경우에도 일정 농도 이하로 들어가게 하고 엄격하게 이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도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세제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게 안 들어가면 이제 세제다. 거품이 안 나고 씻기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제 없이 요즘에는 설거지를 물로 하고 그냥?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좀 더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이용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어떠세요? 직접 또 살림을 네. 하시잖아요. 살림 전문가 입장에서는 또 어떤 또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네,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종 세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일종 세척제를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채소 과일을 5분 이상 담가 놓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안 되고. 그리고 꼭 이 전용 세척제를 사용하셨을 때 일종도 마찬가지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되는데요. 야채나 과일은 30초 정도, 그리고 식기류는 5초 이상 꼭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내 주셔야 됩니다. 이 뽀독뽀독 소리가 날 정도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예, 도대체 일종도 못 믿겠네. 그러니까 일종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막 해가지고 막 과하게 쓰거나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네요. 네, 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잔류 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예. 세제 먹는 주방용품 3대장이 있는데요. 예. 먼저 첫 번째는 뚝배기 아닌가요? 예. 뚝배기 그림인데. 그렇죠. 뜯어볼까요? 네. 네.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그림을 그려놓고 뚝배기를 갈아놨네요. 아, 이거 진짜. 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뚝배기가 굉장합니다. 뭐가 쓰였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역시 뚝배기였습니다. 네네네. 예. 자, 이 뚝배기가 그러니까 잔류 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직접 실험을 해봐야겠죠. 네네. 이 표면이 거친 뚝배기는요, 네. 이렇게 매끄러워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되게 거칠거칠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이 이렇게 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표면이 거친 뚝배기는 이렇게 세제가 숨기에 아주 흡수가 될 수 좋습니다. 있는. 그렇죠. 흡수되기에. 네. 그래서 이거를 네네. 지금 시연을 해보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실제로 우리가 식당 가도 뚝배기에다 맞아요. 음식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뚝배기는 설거지할 때 이 뚝배기 밑에 뚝배기가 좋은 게 숨구멍이 있어서 좋은 건데 맞아요. 예. 이 숨구멍 때문에 음식이 맛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그런데 그 있지만 그 숨구멍으로 숨구멍에 세제가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골치 아파지죠. 네. 또 이게 그걸 한번 어떻게 해야 확인해 될까요? 네, 어떻게 한번.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뚝배기인데요. 네네네. 세제와 네. 이 제가 세제물이 한번- 네, 요거 세제인가요? 네. 네. 요거 이제 스펀지죠? 네. 스펀지로. 이거는 네. 제가 직접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천연 수세미입니다. 천연 수세미. 그래서 표면을 마찰을 지금 세제. 네네, 이거 몇 세제를- 종인가요? 일종 세제입니다. 일종. 예. 네. 네. 그렇죠. 일종. 지금 일종 세제는 일종. 식기에도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식기도 할 수 있고. 네. 자, 이렇게 씻어서 야, 이거 저희 프로에서 직접 설거지한 건 처음인데. 네. 네. 이렇게 이제 설거지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그죠? 물에 담궜습니다. 네. 물에 담그고 네. 씻어내요. 네, 씻어내고 네. 깨끗한 물에 한 번 더 한 번 헹궈주죠. 더. 한 번 더 헹궈. 보통 이렇게 씻잖아요. 예. 네. 예. 그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보다 세제를 많이 안 썼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맞아요. 뚝배기가 우리가 음식물이 담겨져 있던 뚝배기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이게 또 일종이라서. 그러니까 대충 그럼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좀 말이죠. 뽀독뽀독하게. 네네. 네. 보통 뭐 김치찌개 같은 거 돼지고기 아니 넣고 저 사람이 끓이니까 집에서는 하지도 않는 설거지를 해서 깨끗한 척을 해. 물기를 닦은 후에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리고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다음에 쓰잖아요. 네, 이렇게 대부분 저희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를 끓는 물에 한번 네. 또? 담아서 어. 예. 확인해 볼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거를 그런 물에. 살짝 네. 담아서 예. 가스레인지 지금. 예. 지금 맹물을 끓이는 네. 거예요. 뚝배기에다 넣고. 살짝 끓여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숨구멍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 뚝배기가 원래 흙을 빚어서 이제 얘를 굽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굽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네네. 되면서 이제 숨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멍들이 많은 구조인 것을 제가 또 이제 뚝배기를 깨서 현미경으로 다 관찰을 해봤는데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네네. 더구나 이제 뚝배기 같은 경우에 저렇게 이제 열에서 바로 또 가열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또 그 식히게 되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 팽창과 열 수축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네네. 그러면 사이에 어마어마한 크랙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틈 사이로 세제를 또 품었다가 이후에 다시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자, 지금 이제 계속 뚝배기를 끓이고 있는 동안에 또 네. 뭐 이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좀 질문을 드리면 주방 세제를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죠? 당연히 이 이제 계면활성제라고 얘기하는 지금 것이 거품이 잠깐만. 거품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예. 네. 사이사이에 네네네. 크랙이라 그러죠. 갈라진 틈으로 이게 지금 물이 끓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세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숨어있는 세제가 이렇게 들어갔던 올라오죠. 세제가. 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저 틈들이 전부 다 원래 이제 이 뚝배기 사이에 지금 우리 있었던 몰랐다면 거죠. 저기다 물 끓여가지고 희석시키면 저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 더구나 이제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끓이잖아요. 그런데 식품에도 또 천연의 계면활성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끓이면은 뭐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에 의한 이거 거품이 진짜 생기거든요. 충격적입니다. 보시면 네. 이 끓어오르는 양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주방세제 가장 많이 먹는 게 바로 이 뚝배기거든요. 뚝배기 진짜 때문에 뜨끈뜨끈하게 오래 먹을 수 있다고 우리가 엄청 네. 자주 사용하는 어우, 그릇이죠. 이거- 아니, 이 거품으로 다시 한번 네. 세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 얘기해 주세요. 이게 네. 몸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네, 일단 이제 저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네. 이게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또 생각보다 더 장시간 머무를 수가 있어서 5일 이상 머무른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게 또 특히 우리 몸에서 이런 독성 물질을 그 분해를 하는 것이 간이기 때문에 예.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주방용 세제 같은 경우에도 그릇에 남아서 잔여 세제를 우리가 음식물과 함께 혼입하는 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뚝배기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예. 세제 거품인지 뭔지 모르고 같이 먹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이제 직접 설거지를 할 때, 네,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주부님들은 또 고무장갑을 좀 잘 챙기시고 예. 이제 끼시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또 그 아빠들이 이제 또 남편분들이 좀 도와주시는데 네. 뭐 상남자 고무장갑 저리 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예. 많이 하시잖아요. 아, 저도 그럴 집에서 경우에는 설거지 하는데 네. 내 손으로 해야 깨우네요. 그릇이 많지가 않으면 네, 장갑 끼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맞아요. 그냥 하는 경우 네,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피부의 정상적인 피지막이 망가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벗겨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성분들의 피부라 그래서 뭐 무슨 완전히 그 무슨 가죽으로 된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피부 질환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무섭다. 예. 자, 그러면은 뚝배기의 특성상 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 뚝배기를 다 버려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또 음식을 또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뚝배기는 그러면 어떻게 설거지를 해야 됩니까? 맞아요. 또한 뚝배기 또한 친환경 설거지 비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어야죠.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다. 네, 뚝배기는요 바로 쌀뜨물과 커피 찌꺼기만 있으면 깨끗하게 세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쌀뜨물인가요? 네, 쌀뜨물에 이렇게 1시간 정도 음. 담가 놓으셨다가 네. 끓여 1시간? 보면- 네네. 야, 끓여 꽤 보면- 오래 담궈놔야 되네. 자, 이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네,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커피 찌꺼기는 스크럽 효과가 있어서요. 네. 이렇게 넓은 표면적이 넓은 곳에 뿌려주시면 네. 이물질이 잘 네.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를 밀어주는 스크럽 효과가 있어서 닦아내 주시고 네. 빡빡 닦으시네요. 쌀뜨물과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라. 사실 빡빡 닦지 않아도요. 네. 이 알갱이 자체가 네. 거칠거칠해서. 거칠거칠하고 또 네. 여기 커피 찌꺼기에 약간의 오일 성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기름때도 잘 벗겨내군요. 네, 기름때도 잘 지워지죠. 쌀뜨물은 진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네. 미용할 때 쌀뜨물을 얼굴에다가 네, 네. 바르거나 실제로 세수하는 그건 경우. 네, 어떤 네. 거예요? 그러니까 쌀뜨물의 네. 주요 성물이 녹말이거든요. 아, 녹말. 그런데 이제 뭐 밀가루로 한번 설거지 해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데 네. 정말 기름 입자를 잘 흡착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의 주요 성분도 녹말, 쌀뜨물의 주요 성분도 녹말. 근데 이 녹말이 천연 고분자 화합물로 네. 대단히 그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오염물을 잘 흡착할 수가 있고 예. 또한 이제 쌀뜨물에 지금 한 1시간 정도 담궈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혹시 이제
이제 속에 남아있는 잔여 세제도 좀 어느 정도 배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녹말 성분이 그 틈 사이로 끼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뚝배기를 견고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 약간의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요게 이제 좋은 이유가 아까 뭐라 그러셨죠? 어떤 이유에서 커피 찌꺼기를 사용한다고 얘기하셨죠? 커피 찌꺼기에 스크럽 효과가 있어서요. 이 알갱이들이 이 표면적, 넓은 표면적, 거칠거칠한 표면적을 잘 닦아줄 뿐 아니라 약간 남아있는 기름 성분이 있어서 기름때도 깨끗하게 닦일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커피 찌꺼기 자체가 이게 커피라는 그 식물을 이제 분쇄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섬유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섬유소도 대단히 이제 촘촘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을 잘 흡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이민희 전문가께서 한번 끓였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쌀뜨물에 담그기도 하고 또 찝찝하면 담궜다가 그 찌꺼기로 커피 찌꺼기로 닦아내고 그것도 내가 안심 못하겠다 그러면 물을 좀 해가지고 한번 끓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맹물을. 맞습니다. 끓여서 한번 버리고 다시 거기다가 찌개를 끓이는 방법이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걱정은 그 이제 음식점 설렁탕집이나 이런 데서 과연 쌀뜨물에 1시간이나 담궈놓고 커피 찌꺼기를 닦고 또 물 한번 끓인 다음에 자, 고객님 이제 식당 가서 좀 찝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그 식당 주인분들 양심에 좀 맡겨야죠. 뭐.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알려지고 나서 최근에는 식당에서도 되도록이면 세제를 쓰지 않고 뚝배기의 경우에는 이제 뭐 귤 껍질이라든지 많은 이제 식재료를 이용해서 또 설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뚝배기에 남아있는 잔여 세제까지 충격적이지만 확인을 두 눈으로 직접 해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타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3대장이잖아요. 주방용품 3대장. 그 두 번째는요. 진짜 세제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밀폐용기. 우리 반찬통으로 많이 쓰잖아요. 밀폐용기도 이게 세제가 많이 남아 있군요. 그렇죠. 그 밀폐용기에 우리가 반찬을 담고 또 비우고 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흠집들이 생겨요. 그 흠집들 사이로 이물질도 들어가고 또 세제가 많이 스며들게 되겠죠. 그렇죠. 거기 막 이렇게 쓰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홈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막 스크래치 같은 게 나잖아요. 잔 흠 같은 게. 그 사이로 세제가 남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사이에 세제들이 끼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밀폐용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반찬을 좀 오랫동안 장시간 또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끼어 있는 부분들. 그렇죠.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냄새도 배어 있고 뭐 총체적 난국이죠. 그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밀폐용기인데요. 밀폐용기 또한 제가 특히 이제 유리보다는 플라스틱 용기가 그런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겉 표면을 잘 닦아내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고무 패킹이에요. 고무 패킹. 그 안쪽. 이게 이제 밀폐하는 데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또 안 좋은 영향을 하네요. 밀폐용기의 최고봉. 우리 밀폐용기가 이것이 없으면 밀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도움은 잘 받지만 사실 씻을 때는 이 부분을 간과를 양면성이 하게 마련이에요.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사이사이에 또 이물질이나 잔여 세제가 많이 남게 마련이거든요. 이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잔류 세제가 있는지. 네, 그럼 이것도 또한 일단 고무 패킹은 진짜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확인 안 해도. 왠지 거기를 끼니까. 주방 세제로 닦아보고요. 자, 이것도 역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집에서 좀 쓰던 그런 밀폐용기를 가져오신 건가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저희 친정 어머님도 가끔 반찬 담아서 이제 보내주시는데 보면 이거 분명히 버리셔야 되는데 오래 써가지고 완전히 색깔 자체가 변색되고 누렇게 막 스크래치가 나인 경우가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 동안 사용하시고 교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도 사용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저희가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먼저 한번 물에 자, 이렇게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역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헹궈주고. 자, 이렇게 해서 설거지하죠. 그 이제 헹구고 이렇게 하면 딱 보기에는 깨끗해요.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죠. 순식간에 거품은 없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이것도 한번 또 뭐 이 밀폐용기를 그러면 이렇게 끓는 물에 담가 보도록 역시 이것도 끓는 물에다가. 엄청 팔팔 끓고 있는 물에 지금. 끓는 물에다 이제 담궈 보면 또 역시 이게 이제 나중에 만약에 잔류 세제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보글보글 또 이제 거품이 세제가 이렇게 하얗게 좀 올라오나요? 예, 예. 자, 그럼 저것도 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제 저렇게 물을 끓이는데 물을 계속 이제 끓이게 되면은 네. 그때는 나중에 농축이 되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이 농축된 액에서 세제가 검출됐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네. 나중에 이제 저 물을 계속 끓였을 때 또 세제 검출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지금 벌써 세제가 나와요? 네, 거품이 세제 거품이 지금 네. 네, 여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 이렇게 하얀 거품? 네, 예. 하얀 거품이 이게 바로 세제거든요. 약간 침처럼. 네. 보이는. 그냥 물이 끓는 그 거품하고 네. 네. 색깔이 미세하게 농도가 약간 하얀색이 더 진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것보다 카메라로 이제 또 촬영하니까 약간 덜하긴 한데, 네. 약간 이제 육안으로는 확실하게 구분이 네,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런 밀폐 용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우리가 반찬 용기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또 한 네. 번 반찬을 넣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을 하는데 보면 볼수록 찝찝한데 이런 잔여 세제 걱정 없이도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자, 밀폐용기는 어떤 방법으로 세척할까요? 네, 밀폐용기는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1:1 비율로 보시면 베이킹소다와 식초. 베이킹소다와 네. 식초를 각 그 주방용품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세척 방법을 달리하시는 거죠? 네, 아까 그릇이- 뚝배기는 커피가루를 썼어요. 그렇죠. 네. 예, 이 그릇이 좀 작아서 거품이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여기 지금 1:1인 거죠? 네, 1:1입니다. 네. 보시면 물에 담가 주시고 네. 자, 식초를 거기다가 부어 주시면 거품이 확 일죠? 화학 반응? 네. 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세정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네. 이 염기성인 베이킹소다와 산성인 식초가 이렇게 만나면서요. 네. 이렇게 부글부글 반응을 하면서 세척력이 올라가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이 고무 패킹을 예. 예. 떼서. 네, 빼서 아, 1시간 그것도 해야 정도 되는구나. 미지근한 물에 아, 불려주시면 네. 그래, 저 이제 귀찮겠지만 야, 건강을 위해서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번 꼼꼼하게. 빼야 됩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원리인 거죠? 네, 선생님? 일단 이제 베이킹 소다가 주요 성분이 탄산수소 나트륨인데요. 이 탄산수 나트륨하고 식초 속에 아세트산이 반응하게 되면은 네. 지금 보시는 그 거품이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그런데 이 거품은 세제 거품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거든요. 이산화탄소의 발생에 의한 거지만 이제 좀 약간은 심리적인 효과가 있네요. 뭔가 이렇게 거품이 나니까 맞아, 세제를 맞아. 쓴 듯한 느낌이 예. 나긴 하는데 우리 세제 예전에 왜 거품하고는- 상처 났을 때 네네. 그거는 딱 뿌리면 이게 거품이 확 나면은 세균이 죽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것처럼. 산소 발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산화수에. 네. 근데 이제 심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네. 또 이제 실제 그 기포 발생이 청소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세트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생기게 되는데 네. 그 염이 일종의 그 천연 세제와 같은 역할을 좀 약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세정력 자체는 세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약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훨씬 안전하고 잔여세제 염려가 없는 거죠. 예. 그러고 보면 베이킹 소다는 정말 우리 어머님들의 친구가 아닌가 네, 싶을 정도로 많이들 활용하시는데 사실 네. 예전에는 베이킹 소다라는 게 없었잖아요. 네. 어머니들 생각해 보면 네. 그 추운 겨울에 부엌에서 그 부엌도 또 떨어져 있잖아요 집에서 네. 거기서 설거지 하시는 거 보면 그 기름기 있는 녹그릇을 오늘같이 네. 추운 날 볏집으로 어떡해. 닦지 않습니까? 네, 볏집으로 맞습니다. 네. 이거는 어땠을까요? 네. 볏집 진짜.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 또 지금 같은 아크릴 수세미 이렇게 좋은 소재가 없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볏집을 이렇게 실패처럼 감게 되면은 네. 볏집에 섬유소가 많으니까 이게 수세미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그래요? 거예요. 네. 효과가 있었네요. 그럼요. 이게 그리고 조상들의 지혜. 네, 또한 이제 이 녹그릇 같은 게 이제 계속 산화가 되니까 검게 얼룩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볏집을 태워요. 그러면 태우면 이른바 이제 이 재가 재. 생기는데 네. 그게 이제 물을 넣어두게 되면 잿물이 되거든요. 그 양잿물인가요? 근데, 양잿물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잿물. 그냥 잿물. 네. 잿물. 근데 이 잿물이 또 연기성을 띠고 있는데 한 pH 10에서 11 정도 연기성을 띠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염물, 특히 단백질을 비롯해서 잘 녹일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뭐 기압가루나 모래 같은 걸 같이 섞어서 닦게 되면 뭐 이렇게 진짜 이 녹이 심하게 쓸어 있는 그런 녹그릇 같은 경우에도 잘 닦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 이런 거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네, 네. 어떻게 하셨을까? 과학적인 걸 몰랐어요. 정말 이제
이제 이 조상들의 지혜이신 거죠. 해보고 알았겠죠. 네,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고 그래서 뭐 또 예. 벼찌뿐만 아니라 뭐 콩깍지라든지 뽕나무라든지 많이 태웠는데 뭐 특히 이제 또 지방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콩깍지를 태운 재가 더 잘 되더라. 이런 것들도 이제 선인들의 지혜로 알아낸 거죠. 그리고 이 잿물하고 양잿물은 꼭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 이른바 서양에서 들어온 잿물이 양잿물이에요. 아, 서양 잿물이라는 뜻이군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바로 이른바 가성소다라고 얘기하는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거의 독극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독극물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비누를 만들 때 유지, 지방 성분에다가 이 수산화나트륨을 더해서 이제 바로 비누를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적당량을 쓰면 괜찮군요. 네, 적당량을 쓰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양잿물을 이용해서 이제 또 빨래도 하고 했던 겁니다. 소량 이제 써서. 네. 그러네요. 예. 자, 설명을 다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민희 전문가님, 아까 그 했던 거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아까 그 했던 거는 한 시간 정도 담가두셨다가 칫솔 있죠? 그걸로 사용하다 해진 칫솔 있으면 그 칫솔로 닦아내주시면 말끔하게. 알겠습니다. 사실 방금 보여드렸던 밀폐용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은 집에 크기별로 다 이제 굉장히 다양해요. 아니, 어느 집에 다 있어. 우리도 다 있어요. 네, 정말 세세하게 종류별로 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잔여 세제가 있다는 걸 보고 나니까 와, 무섭네요. 네, 참 충격적인데요. 저희가 지금 세제로부터 위협받는 주방용품 3대장 중에 뚝배기, 밀폐용기까지 보여드렸는데 이민희 전문가께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박사님께서 공개 한번 해주시죠. 이게 뭐 주방용품 다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뭔지 궁금하시죠? 도저히 뭔지 모르시겠죠? 이게 뭐죠? 나무 재질의 주방용품이네. 나무 재질. 그냥 주방용품이 아니고 도마라든지 주걱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수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도 수저를 나무로 된 걸 쓰고. 왜냐면은 왠지 나무로 된 걸 쓰면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고 쇠보다는 좀 더 위생적일 것 친근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우리 집에 쓰는 거 가져온 건가? 똑같은 게 와 있네요. 맞아요. 이런 색깔에 딱 맞아요. 자, 이런 것도 위험하다라는 건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뚝배기도 굉장히 세제를 많이 먹고 숨어 있는 제품이라면 나무는 정말 맞아, 나무는 최고입니다. 물을 먹잖아. 네, 물을 흡수를 잘하는 만큼 그만큼 세제도 흡수를 잘합니다. 액체 이런 것들은 다 네, 그래서 나무 조리 도구는 정말 필수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야,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차가운 느낌인데 그렇다면 쇠로 바꿔야 되나? 자, 가지고 있는 걸 일단 한번 해봐야죠.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나무 식기인데요. 특히 우리 코팅된 프라이팬 많이 사용하시니까 주걱은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있어요. 맞아요. 코팅이 벗겨지면 안 되니까.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세제 직접. 네, 세제를 설거지를 또 한번 해보시는 거죠. 보통 이제 나무 주걱도 쓰지만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팅돼 있는 프라이팬이 벗겨지지 않도록 실리콘 재질의 주걱도 사용하거든요. 네, 실리콘 재질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많이 낄 것 같아요. 그렇죠. 실리콘 같은 경우도 흠집이 나면은 그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실리콘 재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제대로 만들어진 건 괜찮은데 좀 이제 아주 저가에 또 이제 검증되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색소 같은 것들을 너무 강하게 썼다거나 문제가 조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나무가 더 안전한 소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나무 주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프라이팬 같은 거 이용할 때는 근데 진짜 살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김현욱 씨께서 열심히. 아니, 실제로 설거지를 해야 쌍둥이 아빠, 쌍둥이 아빠. 지금 막 몰입돼 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어머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는 게 제가 실제로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코팅 프라이팬 이거 딱 정확하게 이 시간에 보시는 많은 주부들도 보시면서 어머 이러면서 보시잖아요. 네, 이렇게 설거지가 된 그래서 물기까지 깨끗이 닦았습니다. 지금 이제 주걱을 설거지 하신 거예요. 네,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이 설거지를 뜨거운 물에 한번 담가. 보통은 이렇게 해서 말리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러지 않고 우리는 잔여 세제를 이 안에 얼마나 세제가 많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퐁당. 퐁당.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이거 넣자마자 지금 이거는 지금 넣자마자 하얗게 나오죠. 야.
야, 이거 곰탕 아니에요? 와. 나무 끓여가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사골국? 야. 지금 계속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나무이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네. 이제 이 나무 자체가 식물 조직의 일부잖아요. 그러면 식물은 물관이나 채간 같은 도관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수히 많은 구멍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코팅 프라이팬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 음식물을 조리할 때라든지 그리고 특히 라면이나 국수 먹을 때는 쇠 젓가락으로는 이제 이게 잘 안 집히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나무 젓가락 이용하면 면도 딱딱 집히고 좋잖아요. 국수나 라면은 역시 나무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과 함께 특히 이제 세제를 풀어놓은 그런 설거지 통에다 담궈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세제를 쏙쏙 흡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세제를 퍼먹을래. 라는 그 얘기랑 똑같네요. 네네. 아니, 그러면 요건 지금 이렇게. 잠깐만요. 이 나무 표면에 보시면 숨구멍처럼 보글보글 올라오죠. 우리가 이거를 빨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지금 세제가 묻은 거고, 요거는 지금 안 묻은 조리도구죠. 그렇죠. 요거를 한번, 요것도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넣어보시면. 요것은 그냥 새 조리도구. 세척하지 않은 도구는 어떨지. 요거를 한번 또 넣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한 번도 쓰지 않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거품이 나더라도 끓더라도 하얗게 나지가 않겠죠. 요거 지금 세제를 활용하지 않은 이게 정상인 건데. 넣을 때부터 흰 물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네네. 그냥 보글보글. 물 그대로네요. 이 표면에도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들이 없죠. 네. 야, 그러니까 새 거니까 쓰지 않으니까 나무 그대로니까.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 심각한 이 상황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민희 전문가님? 네. 이러한 조리도구 또한 나무 조리도구들. 네, 나무 조리도구 또한 특히 도마는 더 심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도마는 더 심하죠.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이렇게 티타임 녹차 드시고 티타임을 가지신 후에 이렇게 녹차 티백으로 남은 티백으로 문질러 주시고요. 녹차 티백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신 후에 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녹차 티백으로만 닦으면 돼요? 네. 녹차 티백으로 닦기만 하면 돼요? 녹차 티백으로 닦고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헹구기만 헹궈주시고 그것만 해도 안에 들어있는 세제들이 나올까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더러움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따뜻한 물로 씻어주시면은요 더러움이 해결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왜 그 반제품 요새는 가구들도 많이 이제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냄새 나서 니스 스테인을 잘 안 칠하시는 분들은 올리브 오일이나 식용유를 이용해서 코팅을 해줍니다.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찍어서 살살살 살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남아있던 기름때 오일도 다 벗겨지고 또 이렇게 코팅 효과까지 그리고 천연 나무의 색깔 또한 아름답게 유지하며 그럼 그렇게 바른 다음에 그냥 말려요? 네네 그렇죠. 씻지 말고? 네네네네. 간단하네요. 스며들거든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설거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녹차 티백으로 한번 닦아내고 다시 맑은 물로 헹군 다음에 그다음에 올리브오일을 발라서 그대로 말려라. 말려주시면 더 견고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이거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떠세요? 네, 이제 나무가 계속 이제 그냥 노출돼 있으면은 공기 중에 수분도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곰팡이가 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수분 흡수를 방지하고 하는 면에서 오일을 발라주는 거는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거나 예전에 이제 하던 방법을 들어보면 들기름 같은 걸 많이 바른다고 또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들기름은 항산화 성분이 없어서 산패가 대단히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도씨유 같은 이런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산패가 좀 늦기 때문에 좋고요. 근데 저렇게 하더라도 일단 이제 기름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보관을 했었잖아요. 사용하기 직전에는 그 기름 성분도 한번 닦아내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나무로 된 조리 도구 중에서 지금 이민희 전문가께서 바닥에 두고 계신 나무 도마가 저는 눈에 거슬려요. 도마가 진짜 모든 세균 번식이 많이 식재료들이 다 한 번씩 거치 여기 위에 올라오니까. 이 도마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시면 식중독이나 몸에 건강에 정말 해를 끼칠 수가 있는데요. 이 도마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칼집 틈새로 세제가 칼을 쓰니까 실제로 그렇죠. 세제가 침투하기가 쉽습니다. 칼을 제일 많이 맞는 게 도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사이로. 그래서 이 도마 같은 경우도 친환경 세제에 베이킹 소다와
아, 역시 베이킹소다. 네. 아, 역시 여기도 베이킹소다라고 하는구나. 예. 베이킹소다를 쭉 뿌려주고 식초 아닐까요, 또? 식초를 왠지? 뿌려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수가 되신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연기를 하세요? 네. 뭘 놀라세요? 아까 알려주셨으면서. 선생님께서 갑자기 연기를. 설마 거기다 물을 뿌리시겠어요? 네, 여기 그 배가하기 위해서 구연산입니다. 아, 구연산이 식초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네, 그래서 이만큼 한 봉지 사놓으시면 몇 년도 쓰시거든요. 예. 여기에 이렇게 뿌려주시고 예. 그다음에 식초를 식초. 식초물이죠. 한 10분의 1 정도 희석한. 희석한. 네네. 아, 스프레이로. 네, 스프레이로 뿌려주고. 역시 기포가 또. 네. 구연산을 넣으면은 더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어. 구연산 자체가 또 산성도가 식초에 예. 비해서 또 높기 때문에 예. 구연산을 또 지금 이제 직접 가루 상태로 사용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농도를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베이킹 파우더랑 식초는 집에 꼭 있어야겠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처음에 예. 이렇게 구입할 때 구연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인터넷 상으로 구입해야 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조금만 뭐 이렇게 그 규모가 있는 마트에 가시면은 네. 구연산이라든지 또 세척용 베이킹 맞아요. 소다라든지 이런 걸 다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도마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음식물하고 네, 네. 직접 접촉을 많이 하게 되고 네. 정말 네.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더러운 도마 다시 못 쓰거든요. 아우. 사실 정말 틈이 너무 많고 여기 음식물 예. 찌꺼기 같은 것들이 네. 정말 많이 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런 이제 베이킹 소다나 구연산도 식품용인 예. 그런 이제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을 이용해서 이제 세척해 주시면 더욱 더 안전하다고 볼 수 그러니까 저희 있습니다. 집은 나무 도마도 있지만 그래서 실리콘 재질의 도마도 가지고 있어요. 네, 실리콘 재질의 도마 역시 네, 그 그것도 조심해야 칼집 되죠. 흙 그러니까. 사이로 네. 잔여 세제는 당연히 남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칼집이 나니까. 그렇죠. 칼집이 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친환경 세제로 닦아주시고 네. 물로 깨끗이 헹구신 다음에 한 가지 더 예. 햇빛에 완전하게 말려주셔야 돼요. 아, 소독을 해줘야 그 통풍이 잘 되는 곳이나 직사광선에 네. 말려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예, 예. 근데 한 가지 예. 주의사항은 직사광선에 너무 오래 두면 또 안 돼요. 오래 두면은 이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벌어지죠. 뒤틀리거나 갈라지고. 벌어질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실리콘 재질이나 이런 경우에도 변색이 되고 또한 역시나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만 잠깐 네. 이제 하시고 주로 이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늘 잘 이제 건조를 시켜주는 게 제일 건조. 중요하고요. 네. 특히 오늘 이제 이 주방용 3대장 이거 딱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얘네는 그냥 세제를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안 쓰는 게 네.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좋은 방법 알려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뭐 집에 콜라 남았다 그러면은 그것도 산성도도 대단히 높고 당분이 있어서 또 설거지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걸리 남은 거 최고입니다. 네, 알코올 성분도 들어있고 녹말 성분도 많이 천연 세제들을 좀 들어있어서 활용해봐. 그래서 이제 집에 남는 음식물을 또 활용해서 설거지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좋은 팁들을 많이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제 남아있는 것이 수세미입니다. 끝판왕이죠. 이거 어떻게 설거지해요? 세제가 직접 예. 따는 수세미죠. 그렇죠. 이 수세미는 여러분들 얼마나 사용하세요? 저희 집은 이제 종이 수세미를 씁니다. 이래요. 네. 굉장히 한 5번 정도 쓰고 버리고. 네네네. 좋은 네. 방법이세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세미 정말 1년씩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아낀다고 아끼는 것이 아니고. 아니, 털이 남아나요? 그 1년. 10년 쓰시는 분 같습니다. 네. 손에 익는 게 네. 중요하고 오래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원래 이 수세미는 한 달 정도? 한 달 이렇게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일회용 이렇게 네. 수세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세미에 또 세균이 번식할 수 그럴 있기 수 있죠. 때문에 네. 한 달 주기로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또 한 달 동안 사용을 하면서 네. 또 관리를 해주시는 비법이 있어요. 간단하죠? 정말 아주 간단합니다. 예. 보시면 예. 이 나간 컵 있죠. 예, 그런 컵 다 있죠. 먹을 컵 같은 이런 거. 컵이나 뭐 대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접이나 컵에 수세미를 넣으시고 넣고 식초물 10분의 1 정도로 희석하신 10분의 1 희석 식초물을 담궈주시고 부어서 담궈 놓은 다음에 조물조물 해주시고 물로 헹궈서 말리셔도 되는데요.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예. 네, 전자레인지에 넣으시고요. 돌림이 1분 되는군요. 정도 돌려주시면 식초를 부은 다음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전자레인지 안에도 식초의 그 물기가 그 온기 그 뜨거운 기운. 뜨거운 기운이 수증기가 퍼지면서
전자레인지 또한 살균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있고 또 마른 행주로 닦아주시면은요 일석이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걸 해가지고 네. 이제 빼가지고 그냥 놔뒀다가 다음에 설거지할 때 쓰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건조했다가 그래도 돼요. 사용하시면 예, 예.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은 네. 절대로 건조한 수세미를 돌리시면 안 됩니다. 네,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초물이라든지 구연산물 같은 것을 부어서 이용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 용기를 뭐 이렇게 보통 이 재활용 용기들 중에서 두부 용기 뭐 이런 거를 또 활용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정말 알차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알찬 정보를 전해주셨습니다. 역시 오늘도 엄지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분야의 7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신임 원장이 어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최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등 5명은 해당 기관 소속 연구자 출신이며 나머지 2명은 외부 전문가 출신입니다. 신임 원장들의 임기는 3년입니다. 1월 25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잊지 마세요.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